본격적인 강연의 시작에 앞서서 오늘 강연회를 위해 장지인 원장님께서 축사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장지인 원장님은 한국회계기준원장과 중앙대학교 경제경영계열 부총기장을 역임하셨는데요. 장지인 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축사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축사가 아니라 저도 이 강연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부탁을 받고, 그러나 이 선배로서 우리 나츠로 회계사의 선배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 그냥 제 소감을 몇 자리 적어봤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강연에 축사를 맡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인 상속과 정려 그리고 세금 문제는 이제 일부 자산가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가정과 기업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의 회계학 교수로서 평생 회계와 세무 문제를 접해왔습니다. 또한 한국회계학교 회장과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을 역임하면서 국세청의 국세행정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의 여러 위원회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금, 특히 상속과 정려세가 국민 개개인의 삶과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이해하고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정려세 제도는 1999년 개정 이후 25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재산과 소득 수준은 크게 올랐습니다. 1999년 우리나라 1인당 GDP가 10,000불 정도였습니다. 이제 약 35,000불, 약 40,000불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액자산가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모두 상속세 부담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화의 두 세대를 거치면서 기업 승계 문제도 더 이상 대기업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중소 중견기업 경영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서 최근 정부와 국회가 상속 정려세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강연에는 최근 이러한 제도 변화의 큰 흐름을 짚어보고 특히 상속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함께 공부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강연을 맡으신 재정회계법인 나츠로 대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젊은 나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 선출직 부회장과 감사를 역임하셨고 한국회계학회 부회장과 정부의 다양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많은 활약을 해오셨습니다. 특히 상속 정려 분야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 전문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대표님은 2017년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는 책을 처음 집필하신 이후에 현재 쿠판 개정판까지 내셨고, 아까 우리 사회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을 순회하면서 현장 강의도 이어오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이나 유튜브, 언론을 통해서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생생한 정보를 꾸준히 전달하고 계십니다. 나 대표님의 저서와 강연의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상속 준비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책에 보시면 지금이라는 단어가 빨간색으로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매우 의미 깊고 울림이 큰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크게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강연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상속 정려 문제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넓히는 기회가 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지인 원장님 축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자이신 나철호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정회계법인 나철호 대표님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학 박사이신데요. 현재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한국회계학회 부회장을 맡고 계시며 우리나라 최고의 상속증여 전문가이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저자 나철호 대표님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른 아침에 이렇게 오크우드 호텔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지난주 대구를 시작으로 해서 부산을 찍고 다시 서울에서 여러분들 8년째 강연회를 여러분들 모시고 시작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저자 나철호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부동산 세제와 상속증여 철수 전략 바로 시작할까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는 질문 중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금 1억을 이체를 하면 국세청에서 실시간으로 감시를 해서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국세청에서 여러분들 계좌를 실시간으로 감시를 해서 늘 적시성 있게 여러분께 고지서를 보냅니까? 아닙니까? 현재 국세청, 검찰청은 여러분들 계좌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 때나 계좌를 감시하지 않는다. 여러분 계좌는 언제 오픈이 됩니까? 언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의 드린 상속 테마, 그 다음에 특별세무조사 때 계좌가 오픈이 된다. 그래서요, 최근에 국세청에서도 국세 매거진을 통해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25년 8월 달에 가짜였습니다. 국세청이 올해 8월부터 AI로 여러분들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사한다. 가짜 뉴스라는 거야. 여러분들 개인의 금융거래는 상시 감시하지 않는다. 상속과 특별세무조사, 서울청, 상국과 사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계좌가 오픈이 되면 몇 년치가 오픈이 됩니까? 몇 년치? 10년이죠. 그러나 사실은 상속증여 부과 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 아하, 15년 계좌를 제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1년 전에 부모가 자식에게 이체한 금액 문제 없습니까? 자, 여러분 최근에 상속세 납부자 수는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8,400명으로 출발을 해서 최근에는 22,000명. 돌아가신 피상속인 대비해서 상속세 내는 비율은 6%를 달성하고 있다. 여러분, 상속세는요, 결코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속재산 얼마 이상이면 상속세가 나옵니까? 여러분, 상속재산 얼마 이상이면 상속세가 부과됩니까? 15억이요? 5억? 아, 5억은 너무 낮은 거. 5억은 배우자가 돌아가셔서 홀아버니가 되는 순간에는 5억이다.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6억이요? 10억이다. 여러분 10억 재산이면 상속세가 부과가 되는데 이게 부자들만 이야기입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 모두의 세금 이야기다. 배우자가 없으면 5억을 줄고요. 자식이 없는 배우자 단독 상속이면 7억을 준다는 거야. 이렇듯 상속세는 결코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요 부동산 거래 단계별로 발생이 되는 세금의 종류, 취득세 전략, 종부세 전략, 양도세 전략을 살펴보고 상속증여 절세 전략 강의를 본격화 시작하겠습니다.
왜? 상속은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취득 단계에서 발생이 되는 이 취득세, 2020년 7.10 대책으로 인해서 취득세가 새로운 강자가 됐다. 최고세율 13.4%. 1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1억 3,400입니다. 취득세 무시하면 큰 코 다칩니다.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 공제 9억, 1주택 12억, 부부 공동매매 18억까지 공제가 된다. 명의 이전 단계에서 발생이 되는 양도소득세, 내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중과 한시배제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26년 5월 9일이 가면 다주택자 중과 한시배제가 또 연장이 되겠습니까? 글쎄요. 다음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세, 친족의 범위가 합리적으로 조정이 됐다. 혈족 4촌, 인척 3촌 이내. 상속세 테마는요, 크게 여러분들 상속공제 확대, 배우자 상속세 폐지, 유산세, 유산취득세 전환이 늘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에서는요, 매년 7월 말에 그 해에 세정 개편안을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웬일입니까? 상속증여 빠져버렸습니다. 상속증여 개정안이 한발 후퇴했다는 거야.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9월 11일 대통령 100일 기자 간담회에 상속공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서울 시내 평균 아파트 가격 정도는 상속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상속공제 확대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을 했다. 어떻게 여러분? 현재까지 상속공제는요,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에서 10억이었어요. 일괄공제 5억에서 8억으로, 배우자공제 5억에서 10억으로 18억까지 상속공제를 확대하겠다라는 대선 공약을 유지를 하겠답니다. 여러분, 연말에 국회를 통과를 해서 내년 1월 1일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상속공제는 18억으로 될 가능성 99%다. 여러분, 상속공제가 10억에서 18억 확대되는 효과는요, 상속세 납부자 수의 감소를 예견이 되고요, 상속재산 20억까지는 증여다 상속이다. 상속으로 가는 것이 기본적인 절세 전략이 될 것이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요, 불투명하고 계산 방식은 피상속일 기준의 계산 방식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상속세 10에서 50%까지 세율 구조는 변동이 없다. 이게 상속증여의 향후 개편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율의 고배지는 대상을 과세 표준이란다. 취득세는요, 유상으로 취득을 하면 실거래가야, 무상으로 증여를 받으면 시가네, 상속으로 받으면 시가 표준액입니다. 이 취득세 무섭습니다. 전문가가 봤을 때도 이 과세 표준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우리나라는 기준시가. 여러분도 아파트 공시가액과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년 증가하잖아. 미국은요, 취득가액에다 종부세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늘 과세 표준이 똑같은 거야. 우리나라는 매년 상승하는 공시가격에다가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종부세가 증가한다. 종부세 또 다른 이슈가 또 있습니다. 공정시작 가액 비율의 인상이 하나의 부병으로 작용이 될 것 같다. 여러분, 양도세는요, 실거래가입니다. 사인 간에 주고받은 가격을 정부에서는 과거에 믿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사모님, 선생님 간에 주고받은 10억에 팔았는지 20억에 팔았는지 상관없이 기준시가가 2005년도까지 적용이 됐다. 여러분, 2006년도에 우리나라는 어떤 이벤트가 있었느냐? 대한민국 전자정부를 통해서 등기부등본에 실제 취득가액, 양도가액이 명시가 되기 시작했어. 아하,
이제는 개인 간의 실질 거래가액을 정부에서도 통제가 가능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가 바뀐 지가 불과 2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대원칙 실거래가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의를 드릴 이 상속증여 테마의 과세표준, 재산가의 평가의 대원칙은 뭡니까? 뭡니까? 실거래가입니까? 실거래가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 상속증여는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계산 방식 과세표준은 시가입니다. 시가이기 때문에 늘 다툼의 대상이 된다. 여러분, 40억짜리 아파트 얼마나 많습니까? 40억짜리 아파트 3, 4억 줄이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하루에도 1억씩 차이가 난다. 1억이 줄면 세금 얼마 줍니까, 여러분? 5천만 원이 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상속증여는 계산 방식 과세표준이 시가이기 때문에 늘 다툼의 대상이 된다. 시가가 얼마냐, 감정가를 어쩔 때 적용해야 되냐, 기준시가가 어떻게 되느냐, 매매사례가액이 어떻게 되느냐. 상속증여 재산가의 평가의 대원칙이 시가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주택수는요, 현재 남편 하나, 배우자 하나가 남편, 배우자 하나씩 보유를 했을 때 취득세는 2주택으로 옵니다. 양도소득세도 1세대 2주택이다. 종부세는요, 인별로 계산한다. 이렇듯 우리나라 세목은요, 과세표준이 다르고 주택수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야. 여러분, 상속증여는 종합예술입니다. 아들아, 상속을 지금 준비할 때가 되었구나. 아버지, 건강하신데 벌써요?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야지 절세가 되고 가족 간 화목을 지키는 것이란다. 네, 아버지. 그럼 재산을 어떻게 가족에게 넘겨줄지 미리 계획해야겠네요? 그렇지. 전체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언제 얼마만큼을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사전 증여하는지가 중요하단다. 부동산을 사전 증여받으면 우선 증여세와 취득세를 따져보고 보유세와 양도세도 체크해보아야겠네요. 맞아. 그리고 사전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서 빠진단다. 역시 상속세는 종합예술이군요. 아버지, 건강히 오래 사시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네요. 효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효자 봤습니까? 효도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이 효자를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상속증여는 종합예술이라는 거야. 자, 두 번째, 취득세는요,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2주택부터 중과가 된다. 여러분, 조정대상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 대구, 부산을 강연을 하니까 서울 조정대상 지역을 꿰차고 있습니다. 지방의 고액 재산가들은요, 조정대상 지역의 아파트를 다 가지고 계시는 거야. 서울의 조정대상 지역 어디? 예? 마용성까지. 마포구, 성동구는 아니고 강남 3구하고 용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2주택부터 중과세율이 8%, 그 다음에 농특세 지방지역에서 합치면 9% 세율로, 비조정 대상 지역은 3주택부터 중과세율이 된다. 자,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조정 대상 지역 내 공시가액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때는 증여에 따른 취득세율이 13.4%입니다. 여러분, 취득세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 강의의 PPT는 마음껏 찍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찍어 가셔라. 그 다음에 영상을 찍으신 분이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하나, 영상을 찍고 다시 공부하는 사람은 본 적이 제가 없어. 그래서 강의에 집중하시고, 이 영상은 이 마이크로 지금 따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제가 여러분께 금년까지는 유료로, 내년부터 무료로 배부하겠습니다. 강의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마음껏 찍어 가십시오. 이렇게. 자,
그 다음 증여취득세. 여러분들 시가 10억짜리 아파트 공시가액은 얼마나 됩니까? 6억 정도. 예, 6억 정도. 10억짜리 아파트 공시가액 6억이다. 10억짜리 아파트를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하면 자식은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해야 된다. 증여세는 10억에 대해서 냅니까? 6억에 대해서 냅니까? 증여세 10억. 6억이라 이야기하신 분 안 계십니다. 10억이다. 취득세는 10억에 대해서 냅니까? 6억에 대해서 냅니까? 취득세는 10억? 6억? 여러분, 제가 묻는 질문은 답은요, 다 PPT에 있습니다. 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뭐다? 시가라는 거야. 지금은요, 10억 시가에 대해서 증여세와 취득세를 다 낸다는 거야. 그래서 23년 1월 1일 전에 22년 말에 증여가 굉장히 많았었다. 자,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빼고요.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비율 곱하기 세율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공시가액과 세율은 공제액과 세율은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야. 공정시장 가액비율 현행 60%에서 80% 인상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종부세는요, 조정 비조정을 가리지 않고 2주택까지는 기본 세율이, 3주택부터는 중과 세율이 과세가 된다. 이렇게. 자, 여러분, 종부세는요, 일반적인 9억, 1주택인 경우 12억,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는 18억까지 공제가 된다. 여러분, 공시가액 18억이면 시세 얼마나 됩니까? 18억 나누기 아까 0.6으로 하면 얼마? 30억. 36에 18, 30억입니다. 여러분, 시가 30억 부부 공동명의까지는 종부세 안 나온다. 시가가 30억에 넘어갔을 때는요, 60세 이상 연령공제, 5년 보유공제를 따져봐서 18억을 적용할 것이냐, 12억 플러스 세액공제를 적용할 것인지를 따져보시면 된다. 여러분, 재산세, 종부세 6월 1일 날 보유하신 분이 1년치 보유세를 다 낸다. A에서 B로 6월 1일 날 명의가 바뀌었습니다. 그 해년도 종부세는 A가 냅니까? B가 냅니까? 우리 사모님? A가. A가 냅니까? B가 냅니까? B가. 예. 한 번 더 묻는다는 것은 앞선 분이 답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 1일 날 밤 12시에 보유하신 분이 1년치 보유세를 다 낸다. A다, B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A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계세요. B다. 6월 1일 날 밤 12시에 보유하신 분이 1년치 보유세를 다 내게 돼 있다. 자, 여러분,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가 내년 5월 9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현재 법에서는요, 1세대 2주택 최고 세율이 몇 프로냐면 약 70%야. 70%자.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80%입니다. 여러분, 70%, 80% 세금 내고 양도하실 분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앞선 정부는요, 제가 시행령 정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중과세율을 시행령을 통해서 연기를 했어요. 언제까지? 내년 5월 9일까지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 5월 9일이 가면 또 연장이 되겠습니까? 또 연장이 되겠습니까? 묻지 말라고요? 예. 여러분, 다주택자 최고의 절세 전략은요, 금년 말 내년 초에 증여를 하든 처분하든 다주택자를 해소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 전략이다. 내년 5월 9일이 가면 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 약 70% 세율로,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80% 세율로 중과가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10억에 사서 20억에 팔았을 때 양도 차익이 10억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은요
세금이 1,400만 원입니다. 내일만 하다는 거야. 10억에 사서 30억에 팔았어. 양도차 20억이 되면 그때서야 양도소득세가 1억이 됩니다. 10억에 사서 40억에 팔았다. 양도차익 30억. 이 물건들 너무나 많습니다. 양도차익 30억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특 80%가 공제가 되면 그때야 양도소득세는 2억 4천 5천이다. 낼만 하다는 거야. 텍스 차원에서의 절세 전략은요. 1세대 1주택 아주 똘똘한 고가의 주택 플러스 비주거용 부동산이 텍스 차원에서는 답이라는 거야. 더더구나 내년 5월 9일이 가면 다주택자 중과가 실현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 법에서는 실현이 되고 있는 거야. 시행령에서 잠깐 유예를 시켰을 뿐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 이율과세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슨 이야기냐? 자, 칠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뒷줄에 앉으신 분 보이기 위해서 글씨를 대문짝하게 쓰겠습니다. 예. 부모가 자식에게, 부모가 예를 들어서 5억에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자식에게 증여라는 행위를 시작합니다. 증여를 한다. 언제? 5년 후에 증여를 한다. 증여 당시 가액은 10억이라는 거야. 10억. 자식의 취득 가액은 얼마입니까? 10억이라는 거야. 10억. 자식이 5년 후에 이것을 양도를 한다. 5년 후에 양도를 한다. 이때는 20억에 팔았습니다. 20억에. 일반적으로 자식의 양도소득세는요. 양도소득세는 20억에서 얼마를 뺀다? 10억을 빼잖아. 그래서 양도차익은 10억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율과세가 적용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20억에서 나의 취득가액이 10억이 아니라 아버지 취득가액으로 소급과세 되겠다는 거예요. 이율과세 표현은 정확히 맞는 게 아니야. 소급과세입니다. 자, 5억이 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양도차익이 얼마야? 15억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전문가들 중에 구할은요. 증여받은 물건은 10년 후에 팔아랍니다. 23년 1월 1일 이전분은 5년 후에 팔아라고 이야기를 해. 모든 책들이. 천만의 말씀. 저는요. 이율과세가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증여 후에 파는 것을 굉장히 권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율과세가 적용이 돼서 양도차익이 15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장특공제를 적용할 때 일반적인 경우는 5년 후에 팔았잖아. 5년이 적용이 돼. 이율과세가 적용이 되면 10년이 적용이 되네. 그 다음에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10억에 증여했을 때 증여세는 2억 2천이 나옵니다. 응? 양도차익의 불이익을 장특공제랑 증여세를 차감함으로써 거의 커버를 해버려. 여러분 노트에다 꼭 적으십시오. 이율과세를 왜 강조를 하느냐면 부모가요. 자식에게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보다 자식에게 증여하고 나서 가로 열고 이율과세가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가로 닫고 증여 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땡땡땡 양도소득세 이율과세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요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 증여를 아주 우직하게 선호를 해. 천만의 말씀. 모든 효과는 숫자로 보고 따져보셔야 된다. 양도세 이율과세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동산을 증여하고 팔게끔 해라. 설령 이율과세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숱한 실무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여받은 물건 10년 후에 팔아라. 일반적인 책이죠. 실제 실무는요. 저희는 이율과세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 나오지. 자,
여러분 1세대 1주택 비과세 테마 2년 보유하고 2년 거주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자, 일시적 2주택은요. 이렇게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구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혼인으로 인한 경우에는 신랑 신부 결혼한 날로부터 여러분들 몇 년 이내에 10년 이내에 신랑 신부 아무거나 팔아도 비과세가 됩니다. 이렇게. 자,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서 제가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본인 걸 팔아야지 비과세입니까? 부모 걸 팔아야 비과세입니까? 네? 본인 걸 팔아야 됩니까? 제가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동거봉양을 했다. 본인 걸 팔아야지 비과세예요? 부모님 걸 팔아야 비과세입니까? 예? 부모님 거? 아, 자신있게 우리 선생님께 예. 본인 걸 팔면 비과세가 안 됩니까? 예, 아버님께 보통 오래됐으니까. 또 효종신에 살펴보면 본인 걸 팔아야지 효종신에 조금 더 부합이 됩니까? 그래서 답은 10년 이내에 아무거나. 직계존속 동거봉양은 아무거나 팔아도 비과세가 된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는 이 주제 상속테마입니다. 상속테마. 내가 1주택을 가지고 있네. 부모가 돌아가셔서 상속으로 2주택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상속 개시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날이야. 돌아가신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제가 당초에 가지고 있는 일반 주택을 팔아야지 비과세가 됩니까? 아니면 상속받은 주택을 팔아야지 비과세가 됩니까? 어떤 주택입니까? 일반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가 된다. 맞습니까? 일반 주택, 상속 주택은 팔면 과세가 됩니까? 오케이. 일반 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된다. 아버님 돌아가신 날로부터 몇 년 이내 팔아야 됩니까? 몇 년? 몇 년입니까? 예. 몇 년? 여러분, 여기서는 정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몇 년입니까? 10년. 우리 오 선배님께서 10년을 이야기하셨는데 조금 더 써보겠습니다. 몇 년? 예? 기한이 없습니다. 우리 또 업계 선배님이 정답을 이야기해 주시죠. 여러분, 상속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요, 평생 아무 때나 팔아도 비과세라는 거야. 이 네 가지 주제, 여러분 2주택 상황에서 매각을 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 테마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과하게 내는 세금 돌려줍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가 스스로 신고해서 경정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은 되돌려주지 않는 것이 텍스다라는 거야. 상속으로 인해서 받는 경우에는 평생 아무 때나 팔아도 일반 주택은 비과세가 되더라는 거야. 아하. 여러분, 제가 생전에요, 그 집안에 장남, 차남, 삼남이 있습니다. 자온, 자투, 자쓰리가 있어요. 사전 증여를 3분의 1씩 증여를 하면 누구 주택으로 봅니까? 아, 칠판을 써야 되겠네. 말로 하려고 했는데 칠판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그 집안에 보니까 자원, 자투, 자쓰리가 있다라는 거야. 네. 자, 증여를 하게 해야 됩니다. 증여를 3분의 1씩 증여한다. 3분의 1씩, 3분의 1씩 증여합니다. 누구 주택으로 봅니까? 각자. 여러분, 3분의 1 주택이라는 거 있는 게 아니야. 빵 아니면 플러스 1이야. 다 플러스 1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야, 오늘 여러분들 수준이 꽤 높은데요. 예, 갈수록 정답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보니까 우리 회계업계 선배님이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자,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는 거야. 여러분, 상속으로 받으면 누구 주택으로 봅니까? 네? 순서에 따라서. 자, 상속으로 받는 경우에는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똑같지 않아. 그 다음에는 동거한 자. 요즘에 부모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 없어. 세 번째는 연장자입니다.
플러스 1. 자, 여러분 노트에다 적습니다. 아버님이 남겨놓으신 1주택은 상속으로 가야 됩니까? 증여로 가야 됩니까? 상속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야. 왜? 일시적 상속에 의한 2주택 특례가 적용이 되고 누가 받든 간에 한 사람 주택으로 보잖아. 이게 일반적인 주택은 상속으로 받는 게 유리해. 그러나 여러분, 아버님이 남겨놓으신 주택 하나가 100억이라 쳐봅시다. 100억이 유일한 재산이라고 본다면 사전 증여를 했을 때 단독주택이 100억이라면 그 주택의 부속 토지만 증여를 합니다. 그러면 주택수에 빠진다는 거야. 아하.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는 것은 일반적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단독주택 1주택을 만약에 증여 플랜을 세우려고 했을 때는 주택 부속 토지하고 건물이 있으니 주택 부속 토지만 증여를 하게 되면 주택수 산정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1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부속 토지만 증여하는 것도 하나의 플랜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전략 A, B, C. 여러분, 상속증여 절세 전략은 크게 세 가지에서 출발이 된다. 첫 번째는요, 생전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증여세가 줍니까? 변동이 없습니까? 증여세가 준다라는 거야. 왜?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자, 아버님 돌아가셔서 내는 세금, 이 상속세는요, 상속을 받는 상속인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상속세가 줍니까? 변동이 없습니까? 변동이 없다라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상속증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다. 증여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하고요. 상속은 아버님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거야. 아버님의 재산을 뭐라 합니까? 유산이라 해. 그래서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계산한 방식을 유산세 방식. 이게 우리나라 상속증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상속세가 있는 나라가 24나라가 있어요. 이 중에서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해서 아버님 유산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나라가 딱 4나라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미국, 영국, 덴마크, 우리나라. 4나라는 여전히 유산세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방식으로 내리는 방식이 취득세 방식이야. 유산세 방식, 유산취득세 방식. 현행은 유산세 방식을 선택하다 보니까 상속인이 얼마를 받았든 간에 세금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어서 유산세 방식은 장점은 계산은 쉬워. 그러나 이중과세 논리에 계속 빠집니다. 왜? 납세 의무자 계산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만은 이 작업이 실무적으로 너무나 쉬운 작업이 아니다는 거야. 그래서 당분간은 유산세 방식이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다. 제 예상컨대요, 이번 정권 내에서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유산세 방식.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버님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여는 수증자 수를 늘려야 되네? 상속세를 줄이려면 상속인 수를 늘려야 됩니까? 아니잖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님 재산을 마구 써야지. 마구 써야 돼. 마구 쓰는데 여러분들 한 달에 1억씩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있습니까? 그건 딱 한 달에 불과할 거야. 두 번째 달부터는 돈을 쓰는 게 이렇게 스트레스구나 라는 느낄 정도로 그런 스트레스를 느끼고 싶습니까? 예. 그래서 아버님 재산을 줄여야 된다는 거야.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여를 선택하는 거야. 상속은 지금 준비하고
증여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증여를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야 상속재산이 빠집니까? 10년이라는 거야. 그래서 건강이 안 좋으신 우리 아버지도 병원에서 몇 년 못 사신다 그랬는데 증여를 하고 나서 목표의식을 갖고 화이팅을 해서 11년째 돌아가신 아버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 이게 바로 가족 세금이라 그렇구나. 아버님도 세금 앞에서는 대수가 연장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세금을 연장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화이팅은 가능하다. 텍스 앞에서는 가능하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줬을 때 10년이라는 거야. 요즘에는요, 부모가 자식을 건너뛰어서 세대생략 징계를 많이 합니다. 이때는 몇 년입니까? 5년을 준다라는 거야. 세대생략 징계는 5년을 준다. 그래서 고액 재산가일수록,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을수록 손주들한테 다이렉트로 증여하는 세대생략 징계를 선호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며느리 사이는 몇 년입니까? 5년을 준다라는 거야. 며느리 사이. 여러분, 며느리 사이한테 징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5년을 준다라는 거야. 이렇게. 자, 건강 후 10년을 사시는 것이 절세의 원칙이다. 자, 여러분, 상속증여 세율은요, 10에서부터 50%까지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에서부터 50%까지. 이게 눌러지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액수축이 과세 표준이다. 30억이라는 것이 재산가액으로 따지면 한 4, 50억 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 재산이 과세 표준이 50억이다. 50억인 분은 계산을 50억 곱하기 50%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야. 눌러지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1억까지는 10%, 그 다음에 1억에서 5억까지는 20%, 5억에서 10억까지는 30% 이렇게 눌러지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재산이 많으신 분 여기서 10억을 띄어가지고 사전 증여를 하게 되면 2억 2천의 사전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 10억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상속세율은 5억이요. 증여를 통해서 절세질을 취한다면 세금을 2억을 준다라는 거야. 텍스 이펙트 3억입니다. 우리나라는 초과 누진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절세 전략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세 사람에게 10억씩 증여를 해보십시오. 2억씩 증여를 해서 텍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 세율이 초과 누진 세율이 아니라 단일 세율 50%라면 10억을 증여해도 50%요, 100억을 증여해도 50%요, 상속으로 가도 50%라면 절세 전략의 메리트는 많이 사라질 것이다. 자, 우리나라의 상속 증여세 절세 전략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구판책을 다 받으셨죠? 상속을 왜 지금 준비해야 됩니까? 부자들의 세금으로 불렸던 우리 상속세와 상속세는 부모가 종부세에 물려준 대해 재산 정부가 전체의 이례적인 세금을 개편을 매기고 했죠. 상속인들이 연대 책임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세가 세계 세계 분쟁이 자주 매국심이 세계 안녕하십니까. 상속증여 전문가 나초로입니다. 여러분, 상속세는 결코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준비할수록 절세가 돼야 돼요. 자식들한테 자금을 넘겨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을 왜 지금 준비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절세를 넘어서 가족을 지키는 것이다. 상속재산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상속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상속재산은 사실은 그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재산을 가지고 안 싸우는 가족이 이상한 가족이다. 상속재산은 그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늘 사전에 협의를 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증여세 전략입니다. 증여세는요, 장남 1인에게 10억을 주면 세금 2억 2천이네. 장남 5억, 며느리 5억으로 쪼개면 세금이 5,500만 원이 줍니다. 여기에다가 손주 A, B를 더하면 세금이 7,600만 원 준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 저희가 며느리는 직계 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에 1,000만 원. 손주 A는요, 세대 생략 증여를 했기 때문에 30% 할증과세가 되었지만 수중자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준다라는 거야. 자, 증여세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수중자 수를 쪼개라. 자, 두 번째는요. 자, 단순 증여냐 부담부 증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인데 많은 분들이 부담부 증여를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전문가들 중에서 80 내지 90%는 부담부 증여를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부담부 증여를 권장하지 않고 단순 증여를 권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부동산, 이 안에는 보증금이 4억이 끼어져 있네. 보증금이 4억이. 자, 여러분, 단순 증여를 한다는 것은 일반 증여를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 증여. 자, 부담부 증여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부담을 시키고 증여를 하는 겁니까? 채무를 부담을 시키고 증여를 하는 거잖아요. 채무가 생략이 되어 있다. 여러분, 단순 증여를 한다는 것은 아들, 보증금은 아버지가 케어를 한다.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는 10억짜리 아파트를 온전히 주겠다. 10억에 대해서 증여세 내라. 끝. 단순 증여. 부담부 증여. 아들아, 10억을 주지만 4억 보증금은 아들이 부담해라. 채무를 또 넘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증여가 10억입니까? 4억을 뺀 6억입니까? 6억이라는 거야. 6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올 것이고 4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나온다. 여러분, 그래서요, 채무가 없는 단순 증여였을 때는 이렇게 갔다가 채무를 늘릴수록 증여세 줄고 양도세 늘고 증여세 줄고 양도세 늘면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미니마이제이션하는 이 접점이 생긴다는 거야. 이게 부담부 증여 기술이네. 부담부 증여는요, 있는 채무를 떠안고 증여하는 게 아니야. 양도세, 증여세를 최소화하는 채무를 역으로 산정을 하는 것이 부담부 증여의 기술이라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부담부 증여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 증여를 권장한다. 이 4억은요, 저는 이것을 선호한다. 아버님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 4억은 나중에 상속세를 2억을 준다라는 거야. 세금을 2억을 줄거나 그렇지 않으면 단순 증여를 통해서 보증금 자식에게 바로 승계를 해버립니다. 4억을 단순 증여와 동시에 아들에게 승계를 시켜버려. 그럼 자식은 4억이나 현금이 생기죠. 그걸로 증여세를 내든 자기의 취득자금 활용할 수 있다는 거야. 고액 재산가일수록 단순 증여를 선호합니다.
증여와 동시에 임대보증금을 바로 승계를 한다는 거야. 그게 바로 단순증여의 하이라이트라는 거야. 이렇게. 자, 여러분, 증여세는요, 석 달 이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날이 9월, 오늘이 며칠인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9월 27일입니다. 그러면 9월 말로부터 10월, 11월, 12월 말까지 증여 신고 납부해야 되잖아요. 신고를 석 달 이내에 해. 납부를 석 달 이내에 하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10억을 증여해서 증여세 2억이 나온다. 2억이라는 게 자식 통장에는 있어. 근데 왜 납부를 한꺼번에 안 해? 그 2억이란 돈이 소명이 조금 어려운 돈들도 섞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섞어져 있고 한 번에 낼 수 있지만 연부연납을 선택하는 것은 증여세 납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통장에는 있으나 한 번에 내지 못한 아픔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리고요, 이자는 3.1%에 불과하다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아주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신용으로 3.1%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연부연납을 선호한다. 70에서 80%는 연부연납한다. 증여세 몇 년? 5년. 상속세 몇 년? 10년이라는 거야. 10년. 그리고 여러분, 10억을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했을 때 증여세 2억이 나옵니다. 그 증여세 누가 내야 됩니까?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내야 돼. 대신 내주면 증여세에 대해서 한 번 더 증여세가 나온다. 그러나 여러분, 수증자가 자식이 예를 들어서 유학을 간다든가 이민을 갔을 때는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내줄 수가 있네. 아하, 그래서 자식이 비거주자가 되는 순간에 증여를 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증여세 2억을 대신 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아하. 일반적으로 증여세는요, 수증자가 납부를 해야 되지만 수증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순간에는 연대납세 의무로 바뀌더라. 이게 세 번째 전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책은요, 계산 구조에 따라서 작성을 했다. 계산 구조에 따라서 여러분 궁금하신 것은 오른쪽 페이지 수를 쫓아가면 정확히 나와 있다. 자, 두 번째, 상속재산별로 예상 상속세를 한번 보면 20억인 경우에는 10%, 2억 세금이, 30억인 경우에는 20%, 6억 세금이, 50억인 경우에는 30%, 15억 세금이, 100억인 경우에는 40% 세금이, 500억이면 50% 육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장 최고 세율 적용되는 것은 50%가 아니라 47%입니다. 왜?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장 높은 부담세율은 47%다. 이렇게. 자, 여러분, 50억 재산가는요, 골든 레이시오가 3대 3대 4입니다. 저는 이 실무를 20년 넘게 하면서 잘못된 증여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증여는요, 언제 어느 때 누구한테 얼마의 가액으로 평가해서 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해. 그 효과를 숫자로 그래프로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잘못된 증여가 너무 많다. 50억 재산가의 골든 레이시오는요, 두 번 사전 증여가 가능하다고 봤을 때 3대 3대 4입니다. 5, 3, 15억씩 두 차례 사전 증여를 하고 5, 4, 20억을 상속으로 가져갔을 때 가장 그 효과가 크더라는 거야. 여러분, 50억 재산가가 상속이 이루어지면 5, 3, 15억에 대한 상속세가 나옵니다. 이를 30%씩 두 차례 사전 증여하면 증여세는 오르고 상속세는 줄지만 이 녹색 그래프가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만이 증여의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야. 5, 3, 15억씩 두 차례 사전 증여하고 40%를 가지고 있었을 때
절세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 그래프는요, 단순한 거다. 여기다 양도세, 종부세 효과를 합쳐주고요. 그 다음에 현재, 여기는 현재 가치가 고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시세가 일정하다는 가정을 깔았습니다만은 늘 일반적인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는 부동산이라면 절세 효과는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증여는요, 언제, 어느 때, 누구한테 얼마의 가격으로 평가해서 얼마큼을 줄 것인지를 따져보고 하셔야 된다. 저희는 부동산 등기가 다 되고 나서 증여해서 신고해 주십시오 라는 것은 받지 않습니다. 왜? 그 증여 비율, 증여 시기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숫자로 보고 효과를 따져보고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증여의 메리트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100억 재산가는요, 두 차례 사전 증여한다면 4대 4대 2입니다. 40억씩 두 차례 사전 증여하고 20%를 상속으로 가져갔었을 때 현재 10억 8천, 33%가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50억은 3대 3대 4. 여러분, 상속은 종합 매수이면서도요, 최저간을 찾아가는 공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정사전 증여 비율을 제 책에 최초로 여러분들 발표를 했고 등재를 했습니다. 이때 대전제는 수중자 수 두 사람 배우자 공제 5억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중자 수가 여러 사람이고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5억 적용했을 때, 극대화했을 때는 적정사전 증여 비율이 이 안에서 계속 조율이 된다. 이렇게. 자, 한 차례 사전 증여했을 때요, 100억 재산가는 6대 4다. 60%를 사전 증여하고 40%를 상속으로 가져갔을 때 절세가 된다. 얼마만큼? 9억 3천. 50억 재산가는 5대 5 비율이다. 한 번만 증여했을 때. 두 번을 증여했을 때가 적정 효과가 텍스 이펙트 더 크겠죠.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는 질문 중에서 자, 상속으로 가야 됩니까? 사전 증여로 가야 됩니까? 묻습니다. 명쾌히 답을 제시하겠습니다. 어쩔 때 상속이고 어쩔 때 증여냐. 물론 적정 사전 증여 비율 내에서 증여를 하셔야 되겠죠. 자, 답은요, 이렇습니다. 사전 증여 후 10년은 자식들입니다. 5년은 며느리 사이 손주다. 사전 증여 후 10년, 5년이 경과가 되면 사전 증여가 100% 유리하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님이 증여를 하시고 나서 몇 년 못 사셨다 하더라도 너무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명체체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님이 몇 년 못 사시는 줄을 당신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과감하게 증여를 시도하는 케이스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증여 당시 가액은 내가 10억이야. 2년 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게 15억이 됐네. 그러면 상속재산이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가액이 증여 당시 가액이 10억입니까? 돌아가셨을 때 가액 15억입니까? 10억이라는 거야. 15억 아닙니다, 여러분. 10억으로 픽스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일반적으로 시세가 상승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과감하게 사전 증여를 선택을 한다는 거야. 왜? 재산가액을 픽스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조정 대상 지역에는 세무상 페널티가 많습니다만 그 말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시세가 상승한다는 거야. 여러분, 공시가액 기준시가 시세 대비 60에 70% 기록하잖아요. 그러나 공시지가 상승률은요, 그대로 여러분들 시세 상승률을 쫓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감정을 하기 앞서서 공시지가 하기로 기준시가를 반드시 봅니다. 그 율에 따라서 시세 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한다.
시가의 60%냐 70%냐는 것은 그때그때만 틀려질 수 있지만 상승률은 그대로 쫓아간다. 자, 여러분, 상속세와 유류분의 차이입니다. 상속세와 유류분.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시기 마이너스 10년, 마이너스 20년 전에 장남에게 상가금을 50억을 증여를 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보니까 아버님이 상속재산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둘째, 차남, 셋째, 삼남이 장남을 향해서, 큰형님을 향해서, 형님, 아버님이 돌아가시 20년 전에 아버님한테 증여받은 이 50억 재산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까? 둘째, 셋째가 아버님이 20년 전에 큰형님한테 장남에게 증여했던 상가금을 이 50억에 대해서 20년 후에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거야. 가능합니다. 유류분은요, 마이너스 20년, 마이너스 30년, 마이너스 40년 언제 증여했는지가 중요치가 않아. 전부 다 유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제가 세 사람이네. 곱하기 3분의 1, 유류분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여러분, 청구 대상 금액은 20년 전 50억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200억이 됐네. 200억입니까? 그 당시 50억입니까? 200억이다, 50억이다? 여러분, 200억입니다. 200억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유류분 대상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주로 강의 드리는 것은 상속증여 세법에 의한 상속세야. 유류분은 민법입니다. 상속은요, 10년 이내 증여 부분만 상속재산에 들어가. 그러면서 증여 당시 가액으로 픽스가 돼버려. 민법에 따른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10년, 마이너스 10년, 20년, 30년 중요치 않아. 다 과세 유류분 대상이 돼. 평가는요, 상속 개시일 현재 감정가로 재평가를 합니다. 아하, 이렇듯 저희는 상속세 계산과 유류분 계산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유류분 계산의 전문가 역시 회계사다. 숫자를 다루잖아요. 제가 상담하면서도 상속세 기본적인 전략 플러스 유류분까지 상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회계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10억 아파트를 두 딸에게 어떻게 물려줄 수 있나요? 상속으로 가면 세금이 없는데 사전 증여로 가면 세금이 약 2억 원 발생합니다. 상속으로 가면 현재 별거 중인 남편 동의는 필요 없나요? 남편 지분은 7분의 3인데요. 남편 동의 없이는 상속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증여로 가면 남편 동의 없이도 아파트 이전이 가능하나요? 네, 맞습니다만 증여세가 약 2억 원이라 부담이 되시지 않나요? 회계사님,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상속과 증여의 장점을 가져갈 수 있는 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상속과 증여의 장점을 가져갈 수 있는 또르르. 이 글자 두 자인데 뭡니까? 답은? 예. 답은 여러분들 책 116페이지 있습니다. 책도 한번 보셔야죠, 여러분. 책 116페이지. 116페이지를 봤는데도 답을 잘 못 찾으신 분이 계셔요. 답은 여러분 무엇이다? 답은 유증이다. 유증, 유언에 따른 유언에 의한 증여를 이야기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유언장 쓰고 공증 받으라는 겁니다. 유증이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50위에는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배우자가 있는데 꼴 보기 싫은 거야.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못 하겠고 꼴 보기 싫은 거야. 10억짜리 재산을 상속으로 가면 세금 부담이 없이 넘어가. 그러나 상속으로 가면 배우자 법적 지분,
3.5분의 1.5가 생긴다는 거야. 자, 증여로 가면 장점, 배우자 동의 없이 재산이 물러갈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증여 등기는 굉장히 사실 쉽습니다. 증여자의 서류가 필요할 뿐이지 수증자는 막도장과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증여의 단점은 증여세가 2억이 나온다는 거야. 상속의 장점과 증여의 장점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유증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실무에서 유증이 더욱더 중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불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호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워보니까 내가 모르는 상속인이 있네? 이게 언제부터 내 형제였단 말이냐? 아하, 이럴 확률 10% 확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당장 강의 끝나고 집에 가시면 아버님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 반드시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띄워볼 수 있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띄워보셔서 모르는 형제가 있다. 오늘 아버님하고 차 한잔 하십시오. 아버님 유언장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모르는 상속인이 있어서 상속 등기의 어려움, 상속세 납부의 어려움, 매각의 어려움, 대출의 어려움이 여러모로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아버님 기준으로, 본인 기준 아닙니다. 아버님 기준으로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10억짜리 아파트는요, 세금이 2억이 나오는데 상가는 보통 6억으로 평가가 된다. 왜? 시세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2020년 1월 31일자에 국세청에서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자, 이제부터 비주거용 부동산, 시세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감정가를 적용을 하시오. 아하. 그러고 나서 납세자들의 조세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요, 상가 건물 100억짜리는 기준시가로 평가하면 50억 남짓 평가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31일 이후부터는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정가액을 적용을 하라는 것이 국세청의 보도자료입니다. 납세자와 고가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국세청과 고가의 기준은 세무조사 선정 기준을 오픈한 것처럼 똑같다. 조세를 탄류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고가의 정의를 오픈하기 어렵다. 납세자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조세불복 행정소송이 이어지자 궁색해진 국세청에서 2023년 7월 달에 법 시행령 규칙이 아니라 사무처리 규정 72조에 명시를 했어요. 시가 감정가의 차액이 10억이나 10%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가액 적용해라. 작년 말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이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확대했습니다. 5억과 10%다. 작년 말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택도 이제부터 포함시킨다.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겸용주택 할 것 없이 주택 역시 감정을 적용하라는 것이 대원칙이라는 거야. 그 전까지 주택은 공시가액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듯 현재 시세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비주거용 부동산, 주택, 나대지에 대해서는 감정가의 적용이 반드시 따져보셔야 된다. 자, 여러분, 그래서 재산가의 평가는요, 증여는 마이너스 6개월에서 플러스 3개월, 상속은 마이너스 6개월에서 플러스 6개월을 그 재산의 평가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후적으로는 증여는 9개월, 상속은 15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증여는 9개월, 상속은 15개월까지는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된다. 여러분, 아주 재밌는 케이스, 현재 상황도 흡사합니다. 23년 8월에 압구정 60평짜리 증여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요, 1년 사이에 급등을 했던 시기를 우리는 경험을 했고,
지금도 역시요. 고가의 아파트 50억, 60억 넘어가는 물건은요. 6개월 전에 따져보면 거의 10억씩 차이가 나버립니다. 여러분, 23년 8월에 증여를 했을 때 압구정 60평짜리 아파트 지금은 이제 7, 80억까지 됐습니다. 현재 시세가 증여 당시 매매 사례가액이 65억이었다. 6개월 전만 소급을 해보면 10억이 떨어지네. 54억. 여러분, 재산가액 11억이 차이가 나면 증여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11억 곱하기 50%, 5억 5천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여러분, 저희는요, 65억짜리 매매 사례가액을 54억 감정가액으로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잘했습니까? 왜 그러냐면 증여재산의 평가기간 내에는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보고서의 기준일과 작성일, 기준일은 23년 2월이야. 작성일은 소급감정을 한 거잖아. 23년 8월 증여 시점으로. 이렇게 해서 감정가액을 제출했고 관할세무서에서는 인용이 됐습니다. 오케이. 규정상 문제 없어.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방국세청에서 이거 미운 거야. 꼴 보기 싫은 거야. 이 거래가. 야, 이 거래 인정할 수 있을까? 이 거래 그대로 24년 말에 서울지방청 상국으로 올라가게 된다. 서울지방청 상국에서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승소를 했다. 패소를 했으면 소개를 안 했겠죠, 여러분. 승소를 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이야기냐? 납세자는요, 규정에 따라서 예측 가능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야. 물론 여러분 65억짜리 사례를 54억으로 신고했지만 이것은 이 가액을 우리 소비자, 납세자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에 급등나가는 시가는 통제 불가능 요소다. 평가기간은 마이너스 6개월, 3개월 이내에 감정을 받았고 감정 기준이 들어왔고 규정에 맞기 때문에 서울청 상국의 평심에서 다시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고가의 상속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평가기간 내에 최저 감정가로 신고를 하고요. 양도는 언제 하느냐?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간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절세가 되냐? 10억을 다운을 시키면 상속세가 5억이 주네? 그러나 양도세는 좀 나오잖아요. 근데 양도인이 상속인이 3사람이야? 3사람에 6에서부터 45%가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이 되면 양도소득세는 1억에서 2억에 불과하다는 거야. 텍스 이펙트 3, 4억이 줍니다. 여러분, 상속으로 받은 고가의 부동산을요, 양도세를 안 내기 위해서 6개월 이내에 계약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주 어리석은 행동. 여러분, 세금은요, 따져보고 절세를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효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국세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세금도. 그래서 너무나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상속받은 물건 양도세 안 내기 위해서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라는 거야. 이렇게 자문하면 되겠습니까? 고가의 부동산은 최저 감정가로 들어가고 매매계약은 진행을 하되 매매계약일 언제 해야 되냐? 6개월이 넘는 시점에 계약을 하시라는 거야. 10억 단위로 봤을 때 텍스 이펙트 300에서 4억. 여러분, 몇백억짜리 부동산은요, 감정가액이 4, 50억이 차이가 나. 세금의 효과 2, 30억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유념하셔야 된다. 여러분, 자,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을 인출을 합니다. 1억을 인출을 해서 아버님이 알고 있는 아버님만의 항아리 단지에 묻었습니다. 1억을 현금으로 뽑아서 아버님 항아리 단지에 묻었어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의 항아리에 묻었던 이 1억,
상속재산에서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예, 빠진 다음에 여러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전부 다 인출해버리면 상속세를 내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항아리에 묻고 나서 3년 후에 돌아가셨네? 상속재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상속추정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을 항아리에 묻었던, 아버님이 여행을 갔던, 기부를 했던 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을 소명하지 못하면 자식에게 사전 증여한 걸로 봐서 상속재산을 보겠다는 이 상속추정 규정은 굉장히 무서운 규정입니다. 근데 이 추정 규정을 굉장히 확대하기가 어렵다. 추정 규정은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은 몇 년만 본다? 2년만 본다. 2년 이내 입증 책임은 납세자. 2년이 벗어나면 과세 당국에 있다.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아버님의 항아리에 묻었던 이 1억 3년 후에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에서 빠집니까? 포함이 됩니까? 여러분, 빠진다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막 녹음도 하고 있고, 빠진다 하면 탈세를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도 우리 회계사 선후배님도 많이 와 계시거든요. 회계사님께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사무실이나 회계사님께 전화를 하시거나. 그래서 추정이라는 기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야. 왜? 그렇지 않으면 인출 사태가 발생이 된다. 그러나 너무나 확대해버리면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나고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가 된다. 그래서 2년만 본다. 이렇게. 자, 여러분, 금융거래 조사 실무입니다. 현재는요, 재산가액 60억이 넘으면 일선이 아니라 지방국세청으로 올라갑니다. 재산가액 일반적으로 강남, 역삼, 서초세무소가 일선 세무소고요. 60억이 넘으면 서울지방청, 부산청, 대구청 60억입니다. 금융재산은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현재 100억의 재산가액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브렉다운을 하면 5천 건 정도의 금융거래 내역이 보입니다. 이렇게 브렉다운하면 쫙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금융기관, 계좌번호, 거래 일자별로 해서 쫙 10년치를 브렉다운한다. 더더욱 지방청 조사는 상속인 통장도 이렇게 브렉다운이 쫙 된다. 이렇게 10년치를 브렉다운을 한다. 자, 두 번째는요. 이것을 거래처별로 2년 이내 출금, 그다음에 입금, 2년,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입출금을 거래처별로 분석을 합니다. 아하. 거래처별로 입출금의 귀속을 쫓아간다. 그 중에서 거래처가 특수관계자에 있는 거, 특수관계자에게 9억 4천이 출금이 되잖아요. 아하, 아버님이 상속인에게 9억 4천이 이체가 된 거야. 집중 소명 대상. 9억 4천이 어떻게 쓰였는지 소명이 안 되면 증여세 과세, 가산세 과세, 다시 상속재산에 플러스가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래처별로. 자, 세 번째는요. 연도별로도 이렇게 매년도 말 기말 잔액을 본다라는 거야. 연도별로 기말 잔액을 확인을 한다. 근데 이때 쭉 보면 마이너스 1억 플러스 1억에서 움직이는데 이때 마이너스 5억 9천이 빠져나갔다는 거야. 집중 소명 대상. 피상속인 통장에서 빠져나간 마이너스 6억에 대한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가 집중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금융은 살펴본다라는 겁니다. 그 그림을 보고 아, 이렇게 하는구나 감을 잡으신 분이 아마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예금자 보호는요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저에게 묻는 질문이 현금 출금을 얼마까지 하면 FIU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안 되는지를 묻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십니다. 현재는 하루 기준으로 은행별로 1,000만 원 미만, 국민은행 900만 원, 하나은행 900만 원은 괜찮다라는 거야. 보고 대상은 현금 이출금입니다. 여러분, 계좌 이체 보고 대상입니까? 아니야. 계좌 이체 왜 기록에 있는데 보고 대상이야? 아니야. 여러분, 수표 거래 보고 대상입니까? 아니야. 수표는 기록에 남잖아. 마이크로 필름을 떠서. 그래서 순수하게 현금 입출금 거래 은행별로 하루에 얼마 미만? 1,000만 원 미만이면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증여 상속공제를 살펴보면 배우자 간의 증여공제는 얼마입니까? 배우자 증여공제 6억. 6억이잖아. 몇 년간 6억입니까? 10년간 6억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는 얼마? 부모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거 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에 여러분들 얼마? 2천만 원. 여러분 미성년자 몇 세 미만입니까? 몇 세 미만? 18세, 17세 막 여기저기 들릴 만 19세 미만, 만 19세 미만. 그 다음에 혼인이나 출산에 따른 공제는 얼마? 여러분 추가적으로 1억이 된다. 혼인 1억, 출산 1억입니까? 합쳐서 1억입니까? 합쳐서 1억이 된다. 밑에서 올라가는 케이스는 얼마? 아들이 부모한테 주는 케이스 얼마? 여러분들이 줘본 적이 없어. 받아본 적이 없어. 잘 모른다는 거야. 5천만 원이다. 기타 친족 얼마? 1,000만 원이다. 이모, 고모, 삼촌, 외숙모 각각 1,000만 원입니까? 합쳐서 1,000만 원입니까? 합쳐서 1,000만 원이다. 여러분들 상속공제는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10억, 홀아버지, 홀어머님이 된 순간 5억을 준다. 자식이 없는 단독 배우자인 경우에는 7억이다. 이렇게 배우자 상속공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저한테 많이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5천만 원을 증여를 했네. 자식이 요즘 아주 핫하잖아요, 주식이. 그래서 해서 인출한 시점을 보니까 이게 5억이 됐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한테 준 시점에는 5천만 원이었어. 자식이 5년 후에 인출한 시점에는 5억이 됐다. 여러분, 증여 시기가 5천만 원 줄 때입니까? 5억입니까? 답은 5천만 원이다, 5억이다? PPT에 답이 잘 안 나와 있습니까? 예. 답은 여러분, 과거에는 5억이었고, 지금 5천만 원입니다. 아, 과거에는요, 자식이 머물렀다가 인출한 시점을 증여 시기로 봤어. 현행은요, 증여 시기를 이치한 시점을 증여 시기로 봅니다. 증여 시기에 변동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5억을 인출한 시점을 증여 시기로 봤기 때문에 증여 시기를 땡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5,100만 원에 증여하고 100만 원에 따른 증여세 10만 원을 신고했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몇 분 계셔. 증여 시기를 땡기기 위해서. 지금은요, 상증권 45조 사항에 따라서 금융거래 실명제에 의해서 명의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명의자가 그 금융을 취득한다고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들어오고 나서는 증여 시기는 이체 시점이다. 여러분, 증여공제 이내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이렇게. 자, 가업상속공제. 오늘 이 자리에도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 법인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2007년도까지 가업상속공제 불과 1억에 불과했던 가업상속공제가 현재는 300억에서 400억, 600억까지 늘어나 있다. 이렇게. 자, 가업상속공제 요건은요, 가업 피상속인, 그 다음에 상속인은요, 만 18세, 그 다음에 가업종사 2년 이상, 이렇게 있다. 여러분, 아버님의 가업은 어머님이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업을 예를 들어서 자식이 받아야 되는데,
자식이 시원찮아해서 사위나 며느리가 상속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 가압의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의 요건을 충족하는 걸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재 가압을 아버지가 5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어머님이 50%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때 장남이 아버지한테 50% 받고 어머님한테 50% 받아도 가압상속공제가 됩니까? 안 된다는 거야. 피상속인 중에 한 사람 지분만 가압상속공제가 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님 지분을 어머님이 받고 어머님 지분 50%와 아버님 지분 50% 합쳐서 100% 지분을 자식이 받아야지만이 가압상속공제가 되더라는 거야. 이게 변경사항이었죠, 몇 년 전.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가 동시에 지분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어떻게? 순차 상속이 답이라는 거야. 각자 상속은 상속세가 과세가 된다. 자, 여러분, 실제 예를 들어 개인이 나대지를 하는데 가업 상속공제가 만약에 된다. 시가 100억, 현금 50억을 가지고 있었을 때 상속세는 한 75억 정도 나옵니다. 이게 가업 상속공제, 출판업이나 그 다음에 관광 숙박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 나대지 100억이 가업 상속공제가 된다라는 거야. 상속세는 25억으로 준다. 근데요, 이것을 법인을 전환하고 5년이 지나면 웬일입니까? 사업 무관 자산인 이 현금이 사업 관련 재산으로 바뀐다는 거야. 과다 보유 현금은요, 5년간 기말 평균 잔액의 2배 이내 금액은 사업 관련 자산으로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를 가업 상속공제를 통해서 법인 전환하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존재가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는 시가 100억짜리 나대지가 있습니다. 이걸 현 상태에서 팔면 53억이야. 사업용 토지로 예를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경기장 운영업으로 만들면 양도소득세가 10%가 준다는 거야. 43억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가업상속공제 업종은 아니지만 사업용 토지를 전환한 다음에 법인 전환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개인이 내야 될 양도소득세 53억, 43억을 납세 의무자가 법인으로 바뀐다는 거야. 아하, 여러분, 개인에 관련된 사업을 법인으로 포괄 양수도를 하고 하다 보면 5년이 지나면 양도소득세 이율과세가 적용된과 동시에 납세 의무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뀐다는 거야. 당초 개인이 내야 될 세금 53억에서 10억이 줄고 다시 납세 의무자가 법인을 줄면서 또 세금이 준다는 거야. 이게 바로 개인의 나대지 임대업을 사업용 토지 전환하고 법인 전환했던 케이스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 등등은 가업상속공제가 어떤 게 가능할지, 그게 어렵다면 사업용 토지로 전환해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케이스도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른 세금 효과를 명확히 숫자로 보고 판단을 내드릴 수 있다는 거야. 자, 여러분, 가업상속공제 사업관리는 현재 5년에서 굉장히 완화가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이 묻는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자금을 얼마만큼 빌려줄 수 있습니까? 아버님 부동산을 무상으로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버님 부동산을 무상담보로 얼마나 대출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특정 법인 간의 거래, 가족법인의 돈을 과연 얼마나 빌려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모 자식 간의 증여가 아니라 저가 양수도 가능합니까? 라는 거 5개의 종류 핵심 사항만 여러분께 콕콕 찍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신고한 아버지 상속세,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골치가 아프네. 무슨 문제가 있나요?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 간 자금 거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자금 거래 내역을 전부 소명해달라고 요청받았어. 세무서에서 10년치 거래 내역 전부 다요? 그렇다네.
생활비와 경조사비 성격이 아니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고 상속 재산에도 재차 포함된다고 하네. 큰일이네. 5년 전 아빠한테 1억을 빌려서 2년 후에 갚은 것도 문제가 되나요? 빌려준 것이냐 증여한 것이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회계사님이 그러시더구나. 차용증을 작성했고 2년 후에 상환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자, 여러분들 부모 자식 간의 장거래가 증여가 아닌 차익거래라면 반드시 무엇을 주고받아라? 차용증이 아직까지 들리네. 답은 이자입니다.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자가 주고받은 사실이 있으면 빌려준 걸로 해서 판례가 현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차용증은 소급해서 많이 작성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자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자 몇 프로를 주고받아야 됩니까? 몇 프로? 4.6%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부모가 자식한테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도 많이 하면서 부모가 자식이 세운 법인, 가족법인에 얼마만큼을 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금년 강연회부터는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그 주제를 이렇게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족법인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강연회 끝내고 5분 내에 10분 정도 플러스 보너스 강의를 가족법인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법인인데 자,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라는 거야. 또는 부모가 자식이 대표로 있는 이 가족법인에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신다는 거야. 부모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금액은 여러분 박스에다가 곱하기 이자 몇 프로? 4.6%잖아. 이게 이코르가 얼마야? 1,000만 원이라는 거야. 이 조항은 그 다음에 부모가 가족법인에 줄 수 있는 것은 박스에 이자 몇 프로? 4.6%의 곱하기 지분율에다가 이것이 얼마냐? 이것은 1억이라는 거야. 1억. 여러분들 이 조항은 제가 정한 조항이 아니라 앞선 조항은요. 자, 보십시다. 상조법 41조 4조항은요. 1,000만 원이 기준금액이야. 1년에.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이 증여토면은 1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이 나오는데 자, 보면 자, 부모가 자식한테 줬을 때 이 박스는 얼마냐? 박스는 이렇게 나누면 나눠보면 이게 박스가 2억 1,700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가족법인에 줄 수 있었을 때는 1억이네. 지분율이 100%라면 이 박스는 얼마가 돼, 여러분? 10배가 되지. 21억 7천이 되네. 근데 자식의 지분율이 50%라면 2배가 됩니다. 곱하기 2, 43.4억이 된다. 아하.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1,000만 원의 인계점은 2억 1,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억 1,7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주고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냐? 이자를 주고받지 않은 것에 대한 증여 의제 테마는 발생되지 않으나 이자를 전혀 주고받지 않으면 2억 1,700만 원 그 자체를 증여로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야. 작은 거래에 있어서 증여가 아닌 차익권은 반드시 이자를 4.6% 받아야 돼. 단 원금이 2억 1,7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1% 이자는 반드시 주고받으시기 바랍니다. 1% 이자는 주고받으셔라. 주는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가족법인으로 튀어버리면 그때는 10배가 된다는 거야. 21억 7천. 지분율이 50%면 43억으로 뛴다라는 거야. 이렇게. 자, 여러분, 부동산 가액이라는 게 있어.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 이제부터 아버지 이 땅, 토지를 줄 테니 이제 백수생활 청산하고 이 자리에 건물을 지어서
마음껏 사업을 한번 해봐. 이러면 아버지의 땅을 무상으로 자식에게 사용하게끔 해줍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 테마가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세무조사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요, 첫 번째 명의별로 임대료를 수취하고 있는지, 땅은 아버지 거네, 건물은 자식 거야, 이런 부동산도 많습니다. 각각 가액에 맞춰서 임대를 안분하고 있는지, 두 번째 실제대로 신고하고 있는지는 요즘 거의 실제대로 신고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부동산 무상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본다. 부동산 무상 사용에 대한 대가는요, 부동산 무상 사용에 대한 이익 이코르 인계점이 1억입니다. 무상 사용이라는 것은 부동산 가액의 2%를요, 5년간 10%의 연금형가로 환산한 가액입니다. 아이 복잡해. 답은 부동산 가액이 13억 미만이면 무상 사용에 따른 증여 문제 없다. 아버님의 부동산이 13억 이상으로 평가가 되면 전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거는 어쩔 수 없고 앞으로라도 부동산의 무상 사용 이익은 여러분 얼마? 13억이다. 자, 특정 법인 간의 거래 45조의 5조항은 세무조사 와중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법인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테마다. 아버지, 대표이사인 아버지가 가족법인에 10억을 가수금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채무 면제를 한 거야. 특정 법인은 채무 면제에 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냈네. 법인세 낸 건 당연하잖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특정 법인의 주주에게까지도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보는 걸로 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거야. 아주 무서운 조항입니다. 특히 45조의 5조항은요,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직접적 이익을 보는 특정 법인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이익을 보는 특정 법인의 주주에게까지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조항 45조의 5조항은 전문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다. 그래서 10억에 대한 가수금을 포기했을 때 채무 면제 이익에 있다는 법인세 외에요, 개인 주주들한테는 10억에다가 주식 보유비율에다가 증여 의제 이익이나 증여세가 5,800만 원씩 과세가 되더라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가족법인을 이용하는 경우, 여러분 가족법인이라는 것은 사실상 요즘에 가족법인, 과거에도 비상장법인의 대다수가 다 가족법인입니다. 비상장법인의 거의 50% 이상이 가족들로 이루어져 있잖아. 가족이 임원이고 주주이면 가족법인인 거야. 가족법인의 용어를 많이 써서 가족법인이 새롭게 생겨난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양수 테마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증여가 아니라 저가 양수 테마, 가장 중요한 ABC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요, 시가 20억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자, 부모가 자녀에게 시가 20억짜리 아파트를 양도를 했습니다. 아들은 부모에게 20억을 주지 않고 17억을 줍니다. 17억 캐시를 줬다.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아들은 여러분들 이익을 보지 않아. 이익을 본다. 아버지는 손해를 본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익을 봤던 아들에게는 첫 번째, 이익을 봤으니까 증여세가 발생이 돼야 됩니다. 증여세는요, 시세의 30%와 3억 작은 거 미만이면 괜찮다는 거야. 시세의 30%는 6억에 3억이니까 작은 거 3억이네. 아하, 20억에서 3억 빼 17억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괜찮다. B, 손해를 봤다라는 거야. 여러분, 아버지가 손해를 봤는데 과세당국에서는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너희들이 부당하게 거래를 했다고 봅니다. 이 계산 자체를 과세당국은
우리는 아버지가 손해를 봤는데 과세당국은 너희들이 부당하게 행위를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거래를 부인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17억이 아니라 20억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거야. 아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이것은 5%와 3억의 룰이다. 그래서 저가 양수도를 했을 때는 실제 움직인 가액이 아니라 실제 시세, 감정가액 대비해서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된다. 이 물건이 1세대 1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겠죠. 자, A, B, C. C 거래는 금융거래를 보여주라는 거야. 자, 여러분 17억의 플로우를 보여줘야 돼. 17억 어떻게 보여줘? 17억을 보여주니까 이때 보증금이 10억이 끼어져 있네. 보증금 10억이 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대출 승계를 예를 들어서 3억을 하고 대출 승계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1억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17억이라는 플로우를 명쾌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17억에 대한 최저 감정서를 첨부해 주십시오. A, B, C가 준비가 되면 부모 자식 간의 저가 양수도 들어간다. 저가 양수도는 100% 세무조사 받는다. 이 플로우 A, B, C가 명확히 나오면 저가 양수도 가능합니다. 저가 양수 테마도요. 상속세 관점에서 보면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20억짜리 아파트가 17억 캐시로 바뀌어버리잖아. 상속세에 미치는 효과 3억 곱하기 50%, 1억 5천의 절세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야. 아하, 이렇게. 자,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그러한 부모 그다음에 어머님 간에 매달 우리가 생활비를 주고받기도 하고 교육비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배우자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주고받은 금액이 증여냐 비과세냐 늘 사실은 쟁점이 됩니다. 증여냐 비과세냐. 아버지가 어머님에게 줬던 이 생활비 사회통념상 인정이 되는 생활비는 비과세로 인정을 합니다. 증여가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생활비 사회통념상 인정이 되는 생활비 사모님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달에? 괜찮습니다. 예. 아, 생활비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우리 선생님 얼마나 되실까요? 사회통념상 인정이 된 비과세되는 생활비 한 달에 얼마? 예. 한 달에 100만 원. 사모님께 한 달에 생활비 100만 원만 주고 계십니까? 예. 아, 100만 원 넘는 것은 증여라는 말씀이네. 우리 선생님, 사회통념상 인정이 되는 생활비, 비과세되는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 수에 따라서. 예. 예. 가족이 셋이다 그러면 예. 한 500만 원 돼야 예. 되겠네. 가족 수에 따라서 예. 세 분이니까 500만 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모님 사회통념상 인정이 되는 생활비 어느 정도 보십니까? 예. 300. 예. 자, 제가 그 대구 찍고 지난주 부산을 찍었는데 부산에서는 생활비를 한 달에 5천만 원을 이야기합니다. 야,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강남 한복판에서 사는데 우리는 지금 300만, 500만 원 나오니 야, 우리가 부산 해운대를 따라갈 수 없는 겁니까? 그래서 생활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생활비 비과세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딱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매달 일정하게 주셔라. 1,000만 원을 주거든 매달 일정하게 주라는 거야. 1,000만 원 주고 아버지 삐져서 100만 원 주고 500만 원 주고 하지 말고 1,000만 원을 지속적으로 줘라. 두 번째, 어떤 분은 1년에 1억을 생활비로 주신 분이 있고 심하신 분은 10년치 생활비와 10억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건 증여입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생활비를 받는 어머님이 너무 알뜰해. 아버님이 줬던 생활비는 한 푼을 쓰지 않고 저금을 하시네. 이건 증여입니다. 어머님께서도 생활비로 받았던 통장에서 일정 금액을 소진을 하시고 어머님의 다른 계좌로 남는 돈을 이체를 하셔서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비다
비과세다, 증여다. 요건은 딱 세 가지다. 자, 할아버지께서 우리 손주가 아이비리그 대학에, 유수 대학에 입학을 해서 미국 학자금 1년에 1억에서 2억 보통 정도 들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5천만 원 손주한테 장하다 우리 손주 대학 입학 축하금 5천만 원을 줬습니다. 증여입니까? 비과세입니까? 증여입니까? 아, 1,000만 원은요? 선생님? 1,000만 원을 줬다. 그걸 쓰면 괜찮은데 안 쓰면 증여가 되는 거예요. 안 쓰면 5천만 원을 다 필요 썼는데요. 5천만 다 쓰잖아요. 쓰면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그럼 1억까지는 괜찮습니까? 그 금액은 모르겠어요. 예, 학자금으로 1억을 쓴 거야. 학자금 1억에서 2억 정도 또 드니까. 써버려야지 안 쓰면. 아, 써버리면 된다라는 거야. 비싼데 2억 써버리면 비과세고 안 쓰면 증여다.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건넨 돈이 비과세냐 증여냐, 답은 어디 있느냐? 아들한테 있는 거야. 아들이 백수이면 할아버지가 건넨 교육비 1,000만 원, 1억, 2억 쓴다면 비과세다. 근데 아들이 소득 능력이 있을 때는 할아버지가 건넨 돈 1,000만 원도 증여로 본다. 생활 능력은 아들의 소득 능력에 답이 있다. 여러분, 제가 이 박스 밑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부모님께 용돈 드리지 말아라. 야, 이 효정신을 강조를 하다가 마지막에 좀 불효정신을 강조를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버님 중에서는요, 부동산은 많은데 금융재산이 적으신 분들이 많아. 또 여러분들이 묻는 질문 중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께 매달 300만 원씩 용돈을 드렸습니다. 매달 전달했던 300만 원 상속세 계산할 때 차감이 됩니까? 차감이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야. 차감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 매달 300만 원씩 아버님께 용돈을 드릴 게 아니라 아버님께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버님 5천만 원 드립니다. 쓰십시오. 단 조건이 있습니다. 1% 이자만 이체를 좀 걸어 놓으십시오. 빌려주라는 겁니다. 현금 자산이 없는 아버님께 용돈 드리지 말고 빌려드리라는 거야. 빌려주십시오. 5천만 원, 1억 빌려주시면 그 쓴 만큼 채무로 계산이 돼서 상속재산이 줄이더라. 자녀에게 예를 들어서 증여를 5억을 현금으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5억을 증여했을 때 증여세는요 7,700만 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5억을 한 방에 증여하면 그 효과가 많이 가야 한 달입니다. 한 달 가도 장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5억을 한꺼번에 주지 마십시오. 어떻게 주느냐? 10년에 걸쳐서 매달 쪼개서 410만 원씩 주시기 바랍니다. 410만 원씩 매달 주면요, 이 효과가 10년을 갑니다. 그리고 세금도 절세가 된다는 거야. 왜? 매달 적금식으로 주는 것은 3% 할인율로 할인해버려. 그래서 5억이 아니라 4억 3,900으로 평가가 된다. 그래서 증여세가 얼마가 줄어? 1,100만 원이 준다라는 거야. 아하, 그렇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단적인 애가요, 부모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게 5천만 원이잖아요. 5천만 원을 쉽게 줄 수 있지만 어쩔 때는 5천만 원 쉽게 못 줄 수도 있어요. 근데 5천만 원을 10년으로 나누면 매년 500만 원이에요. 12로 나누면 한 40만 원 됩니다. 이것을 매달 적금식으로 쪼개주면 매달 50만 원씩 주더라도 증여공제 이내 금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한테 줄 때도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 유기정기금, 적금 형식으로 주라는 거야. 그러면 절세도 되고 효정신도 지속이 된다. 지속이 되잖아, 여러분.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서 상속증여 절세 전략에 대해서 쭉 여러분과 현재 10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2시간 마이너스 10분. 자, 여러분, 상속증여를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거래 단계별로 발생이 되는 세금의 종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득세 새로운 강좌다. 종부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다주택자는요, 내년 5월 9일이 되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부활이 된다. 거의 확실시 된다. 그 다음에 증여세 전략, 상속세 전략을 이야기했습니다. 상속증여 절세 전략은 세 가지에서 출발이 된다. 증여는 수증자요, 상속은 피상속인이다. 사전 증여 후 10년 또는 5년이 지나야지만 절세 전략이 된다. 초과 누진 세율 구조를 이용하여라.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상속공제가 10억에서 18억으로 확대된다. 나머지는 변동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상속 테마의 상속증여 재산가의 평가의 대원칙은 시가라는 거야. 시가이기 때문에 늘 다툼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40억짜리 아파트 매일매일 몇 억씩은 순식간에 움직입니다. 어쩔 때는요 20%씩 움직여버립니다. 재산가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매 사례가액, 비주거용 부동산의 감정가액, 올해부터는 주택도 감정가액 적용 대상이 되더라. 두 번째 상속 추정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소명하지 못하면 부모가 자식이 증여한 걸로 봐서 상속 추정으로 보겠다는 이 무서운 규정 때문에 상속 추정 규정이다. 이 추정을 적절히 활용을 하면 또 하나의 전략이 보일 수도 있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작은 거래. 60억이 넘으면 지방청으로 올라가면서 피상속인 상속인 계좌가 모조리 오픈되고 시작이 된다. 여러분 아쉽게도 금융이 오픈이 되면 언제치가 가장 문제가 되냐? 9년 6개월에서 9년 10개월 사이가 제일 많이 오픈이 됩니다. 야, 6개월만 더 사셨으면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금융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된다. 특수관계자의 자금 이체는 확실한 비과세가 아니면 자금 이체를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정확하게 쓴 명목을 통장에 기입을 해 주셔라. 이렇게. 다음 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가업 상속공제 이야기를 했고요. 특수관계자의 거래는 얼마만큼 빌려줄 수 있습니까? 금전소비대차 얼마만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13억. 얼마만큼 무상으로 담보를 할 수 있습니까? 특정 법인 간의 작은 거래, 특수인 간의 저가 양수도 A, B, C를 이야기했다. 여러분 마지막에는 물납입니다. 우리가 상속세가 나왔는데 앞단에 금융재산을 다 내고 낼 돈이 없어서 물납으로 된다는 것은 개인재산이 파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물납재산은 팔기 어려운 부동산을 압수유 땡겨서 물납으로 낼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팔리든 안 팔리든 우리는 재산가의 평가에 상속세를 내고 있잖아. 그럼 안 팔리는 부동산을 물납의 1순위, 앞순위로 선순위로 뽑아서 안 팔리는 부동산을 물납의 우선순위로 둬서 물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가족법인 5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가족법인. 여러분들 강연에 가장 듣고 싶어 했던 강의 가족법인 들어가겠습니다. 가족법인은 가족이 법인의 임원과 주주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금전소비대차 2억 1,700, 100% 지분이름 21억, 50%면 43억이라는 거야. 세율은요, 6에서부터 45%, 법인은요, 9에서부터 3천억이 넘어가면 24%입니다. 특히 가족법인,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9%짜리가 없어. 19%에서 24%까지다.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의하면 세율이 전부 다 플러스 1로 현재 상정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양도시 이자 비용은 가족법인 인정이 되죠. 자, 개인의 경우에는요, 한 사람의 종합소득세를 1년간에 거친 종합소득세를 내년 5월 달에 한 번에 내고 끝나버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요, 소득자를 늘릴 수가 있네. 법인의 잉여자금을 소득연대를 뿌릴 수가 있네. 소득을요, 이자, 근로, 그 다음에 퇴직금, 상여로 이렇게 소득을 또 구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야. 그러나 가족법인은요, 절대 주택을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주택을 투자한 순간 취득세 13.4%, 종부세 2%까지는요 2.7%,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5%입니다.
더더욱 법인이 팔았을 때는요, 법인세 이외에 주택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20%가 가산이 된다는 거. 가족법인을 설립을 하더라도 주택 취득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족법인의 부동산 취득 유형을 잠깐 보면, 첫 번째는 아버님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네. 이걸 자식에게 증여하고 나서 자식이 법인 전환하는 케이스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해 주네. 그리고 나서 증여의 수단이 지분으로 넘겨주는 케이스가 있다. 세 번째 케이스는요, 아버지가 신설가족법인에 다이렉트로 법인에 증여하는 케이스가 있고, 신설가족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많은 거래는 세금 효과를 숫자로 놓고 따져봐야 되지만, 일반적으로는요,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지분을 증여해 주는 것이 유리하다.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법인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각각의 유형에 따른 세금 효과를 반드시 숫자로 보고 따져봐서 가장 큰 절세 전략을 가져오셔야 된다. 자, 여러분, 가족법인 법인 전환 시에요, 양도세 이율과세는 주택을 제외한다. 취득세가 100%, 75%, 50% 다운이 됐지만 부동산 임대업과 공급업은 제외가 된다. 대도시 내에 설립 및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가 되고요. 직접 사용 목적은 연도와 상관없이 중과가 되기 때문에 취득세 효과 반드시 따져봐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9시 반에서 11시 반까지 장장 2시간 동안 여러분들 오늘 여기 인원이 한 120명에서 130명이 정확히 모이셨고요. 이 시간까지 한 명의 이탈자 없이 이렇게 경청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신이 나서 강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사항 등은 앞으로 나오시면 지금부터 30분간 개인 상담을 회계사들이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 사업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